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홍 신임 부총리에 대한 취임식은 내일 열립니다.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회의는 잠시 후인 6시가 좀 넘어서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중으로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잇따른 사고로 KTX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한 가운데 경찰이 사고 원인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KTX 사고가 줄을 잇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또 대책은 뭐가 있을지 철도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졸속 심사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밀실 심사, 쪽지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임명장을 받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상현의 헤드라인입니다. 문 대통령이 조금 전 오늘 오후 4시에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예, 이제 2기 경제팀이 출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간담회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9일 후보로 지명받은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한 달 만에 공식 업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 회의에서 홍 신임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는데요.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홍 신임 부총리가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속도 조절 등 경제정책 방향에 과감한 전환이 요구됨에도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은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등 몇몇 정책과 관련한 시장의 우려에는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홍 신임 부총리는 내일 취임식을 가지고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6주 만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오늘 어떤 내용이 언급됐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우선 KTX 탈선 사고에 대해 부끄럽고 민망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 예산안에 국회 통과와 관련해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 사업과 같이 시급한 사업들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지금 이 시간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내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삼성바이오 상폐 여부 결정을 위한 기업심사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후 2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삼성바이오의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회의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오늘 안으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심위는 권오현 거래소 유가증권본부 상무를 기심위 위원장으로 변호사와 회계 전문가, 교수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기심위는 삼성바이오 영업의 지속성과 재무 상태 건전성, 공시체계의 중대한 훼손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할 예정입니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기심위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발언 들어보시죠. 시장 불확실성이 장기간으로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만 지금 가지고 있고요. 공정한 판단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빠르면 오늘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오늘 나오지 않는다면 결론이 언제쯤 나올까요? 네, 심의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인데요. 이에 따라 기심위는 오늘해 말까지 삼성바이오의 상장 유지나 상장 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중에서 최종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심의 결과 삼성바이오의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바로 다음 거래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됩니다. 삼성바이오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면 거래 정지 상태가 추가로 수개월 동안 이어질 수 있는데요. 앞서 대우조선해양이 1년 동안의 개선 기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가 결정된다면 투자자들은 모든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상현입니다.
탈선 사고가 발생했던 KTX 강릉선 복구 작업이 완료가 돼서 오늘 새벽부터 정상 운행을 재개를 했습니다. 근데 사고가 최근 계속 터졌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예, KTX 강릉선 지금은 정상 운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릉선 KTX 노선은 오늘 오전 5시 30분 강릉발 서울행 첫 차를 시작으로 다시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토요일 탈선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인데요. 일단 열차가 사고 구간을 지날 때 시속 40km 이하로 통과하는 것 외에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코레일 측은 운행 재개 결정을 앞두고 첫 차 출발 예정 1시간 전 복구된 선로에 문제가 없는지 실제 열차를 통과시켜 확인했습니다. 운행은 재개됐지만 이용객들의 불안감은 여전한데요. 오늘 아침 청량리역에 도착한 승객들은 불안했지만 무사히 도착해 안도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사고 원인일 텐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문제가 된 선로 전환기의 오류가 부실 시공인지 또는 유지 보수가 제대로 안 된 건지를 규명하는 데에 1차적으로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내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는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선로 전환기의 오류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이번 내사가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부끄럽고 민망하다면서 국민들에게 근본적인 불신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최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사회적 비용도 함께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자세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5년간 국내 비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약 37%에 달합니다. 2016년 비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손실 규모는 11조 4천여억 원으로 같은 해 GDP의 0.7% 규모입니다. 비만율이 높아질 때마다 사회적 손실 규모도 함께 커집니다. 2013년 사회적 비용이 6조 7천여억 원이었는데 3년 새 5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겁니다. 이 중 의료비에 의한 손실 규모는 51.3%로 가장 컸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에서 손실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비만이 생산 가능 인구의 건강을 저해하고 만성질환 진료비 급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별 중에서는 남성 비만율이 44%로 여성 비만율보다 14%포인트 높았고 이에 따른 손실 비용도 1.3배 컸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발병 이전에 비만을 예방해야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만을 개인적 습관뿐 아니라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 영향으로 21포인트 넘게 떨어지면서 2053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뉴욕 시장이 연이어 부진했고 미중 무역 갈등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온 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스닥도 지난 금요일보다 14포인트 넘게 내린 670선에 턱걸이했습니다. 국내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근로조건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임금 격차는 지난 80년대 초 1.1배에서 2014년에는 1.7배로 확대됐습니다. 내년부터 소득 상위 50%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 부담 상한액이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오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가입자별로 책정된 부담액을 넘으면 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 큐셀 전무가 내년도 승진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불안전한 태양광 시황 속에서 3세 경영을 시작하기보다는 조직 안정에 더 방점을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 지 33년 만에 누적 판매량 2천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판매 차종별로는 아반떼, 수출명 엘란트라가 가장 많고 소나타, 산타페, 옵티마의 순이었습니다.
전북 고창의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돼 해양수산부가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다른 양식장에서는 같은 약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뱀장어 양식장의 10%인 56곳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를 해봤는데 문제가 된 니프로프란이 추가로 검출된 양식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TX 타고 다니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KTX를 타고 먼 거리까지 정기적으로 이를테면 이제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자들 중에서도 세종까지 출퇴근을 보통은 KTX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KTX 이용하는데 최근 KTX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기에 정말 나를 맡겨도 될지 이 안전성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KTX가 문제가 되는 건지, 가격은 비싼데 이렇게 될 경우 정말 우리가 마음 편하게 이 KTX를 앞으로 탈 수 있는 건지 근본적인 점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송대 곽우현 철도물류대학원 교수와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곽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사고 원인 갖고도 좀 말이 많대요. 뭐 처음에는 너무 추워져서 그랬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 신호체계 오류 가능성이 또 제기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좀 뭔가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계속 이랬다 저랬다 번복을 하는데 이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요. 처음에는 날씨가 갑작스레 급강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급강하가 되면 철길이 레일이 절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가 갔을 때 그 당시 때를 맞춰서 레일이 절손이 돼서 사고가 난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사고 현장에 레일이 많이 부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레일이 부러진 거를 보고 기온 강화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아마 오판을 낸 것 같습니다. 그 추정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호체계 문제도요. 지금 뭐 기사에 나오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건 확실한 인재 같은데 그런 식의 실수를 사람이 할까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던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네. 그 조사를 하는 중이라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잘 없다고 봐집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이게 꼭 뭐 사고를 뭐 코레일 측에서 축소로 하거나 또 은폐하거나 뭐 이렇게까지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사고 지점에 슬로 저런 게 있었지만은 네. 사고가 나고 나면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네. 확인할 때까지는 보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코레일 측에서도 조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판단을 아마 잘못 내려가지고 이제 기온 급강하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은폐는 아닌 거라고 봐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막 기자들이 와가지고 빨리 막 물어보고 하니까 어떻게 하다가 뭐 얘기가 나온 걸 텐데 사실은 이렇게 좀 큰 사안일수록 좀 이렇게 그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알려지는 거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좀 통제를 명확하게 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좀 원론적인 부분으로 가서요. 왜 코레일에서 자꾸 이렇게 사고가 날까요? 제일 좋은 기차를 쓸 텐데요. 지금 코레일의 그 사고가 난 거는 최근에 뭐 오송역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최근 고장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예. 차가 많이 서고 거기다가 또 이번에 또 KTX 사고도 났는데 사실 이제 사고라고 보기는 좀 이야기가 곤란한 게 이제 고장과 사고는 좀 다른데. 그렇죠. 예. 고장은 이제 뭐 기계나 이런 걸 제대로 뭐 작동이 안 될 때 고장이라 보고
사고는 뭐 뜻하지 않게 크게 무슨 일이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걸 사고라고 보는데 이번에 사고는 KTX 사고 난 거 이번에 강릉에 또 오송 이런 데는 사고라 보고 차가 쓴 거는 고장으로 봐줘야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사고라 보니까 국민들이 불안해 얘기죠. 그것도 참 엄밀하게 보면 맞는 말씀이네요. 사실은 이게 사고하고 고장이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건데 물론 그 승객분들이라든가 기다리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불편하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 사고와 고장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건데요. 이게 원인이 이제 뭐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철도공사 잘못이네, 철도시설공단의 잘못이네 이렇게 책임 논란도 이렇게 불거지고 있더군요. 이게 좀 고질적인 겁니까? 지금 사실 2004년도에 철도청에서 네. 철도 산업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마 철도 시설 부분과 운영 부분을 이제 상하 분리를 하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설 자산은 시설공단, 운영 자산은 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철도공사의 유지 보수 인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 전기 신호, 통신은 사실 시설 자산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건설만 하는 거로 하고 유지 보수를 철도공사에 같이 소속으로 붙어 있었거든요. 예. 당시에 있는 철도공사가 너무 좀 인원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좀 폭을 좀 운신의 폭을 좀 높이려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뭐 일단 그거는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렇죠. 예 이번에도 보면은 사고가 서로 이제 처음에 시설공단 측에서 한 것도 아니다, 유지 보수가 문제다 하는 것도 이런 문제를 볼 때만 해도 이거는 합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합치면은 그렇죠. 당장 같이 일을 하면서 철도공사의 전문가들도 많이 있거든. 오랫동안 하는 경험 많은 사람들요. 예. 그렇지만 건설은 딱 공단 감독자가 한 명이 있고 그다음에 감리 또 공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혼자서 다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기는 사실 좀 그렇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교수님도 아시겠습니다만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도 보면은 이제 현장에 실제로 KT 직원들이 가서 그 밑에 지하에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면서요. 그동안에 이렇게 구조조정하고 그 자회사로 나누면서 비슷한 뭐 얘기를 좀 말씀을 하셔서 이게 참 관리와 그 보수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가는지 따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참 이게 효율성만 따질 수는 없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아마 이번에 이 사고냐 뭐 고장이냐 이런 문제 뭐 크게 보면 그렇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레일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께서 코레일을 정말 믿어도 될 거냐 이런 식에 대한 생각하기 힘들다. 코레일이 조금 태도가 좀 안일하다. 이런 식의 지적을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코레일에서도 이제 사실 국민 안전 의식을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는 보지 않는데요. 네.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도 사실 근본적으로 고장이 갑작스럽게 나오고 또 이런 매뉴얼에서는 조금 매뉴얼대로 조금 가는 교육이 조금 필요하고요. 예. 또 지금과 같이 장애가 고장이 많이 나고 하니까 이제 간부들이 비상체계로 돌입을 했는데 사실 비상체계를 돌입해서 이렇게 맨날 점검을 해도 큰 효과는 저는 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만성 적자 때문에 지금 예산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볼 적에 타임벨트를 10만 킬로에 바꿔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바꾸면 15만 킬로 뛰면은 타임벨트 끊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내구 연안에 도래가 된 부품들은 다 교체가 돼줘야 됩니다. 근데 만성 적자니까 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럽이나 데 보면은 일본이나 볼 때 철도 요금이 굉장히 쌉니다.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부에서는 공익 사업을 해서 적자에 대한 것을 문제를 삼으면 안 되는데 이전 정부에서는 그런 문제를 많이 삼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일이 터지기 시작하고 고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이 코레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철도 전문가가 이를테면 이제 헤드가 돼서 이끌고 가야 될 이 코레일이라는 회사에 정치인들이 자꾸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있다 보니까 안전이라든지 이런 건 코레일의 기본적인 업무에 좀 소홀하다는 지적도 일부 좀 맞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것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 기관의 전문적인 직원이 CEO로 와도 좀 더 낫기는 나을 겁니다. 그렇지만 크게 달라질 건 없는 게 CEO도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현재 그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정신력으로 안전을 외쳐도 고장이 나는 거를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내군유는 지난 거를 계속 그 사용을 하면은 그 소자가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잖아요. 언젠가는. 그렇죠. 아무리 닦고 조이고 해도 올해 뭐 한계 넘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뭐 네. 쪼고 이런 뭐 볼트 쪼고 하는 관계에서는 네. 잘하고 있지만은 그 우리가 보도 좀 TV를 보다가 오래되면 텔레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TV가.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래되면은 바꿔줘야 됩니다. 예. 근데 그 바꾸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동안 적자 해결한다고 계속 누적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인원도 많이 줄었죠. 현재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CEO가 아무리 CEO가 뛰어난 사람이 와도 해결하는 방안이 크게 없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 KTX에 관련된 얘기를 제일 먼저 수보에서 했다고 그러더군요. 근본적인 쇄신 대책을 지시하라. 근데 이게 정말 현장 말단에서까지 그대로 먹혀야 될 텐데 이 근본적인 쇄신 대책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결국은 이 코레일에 대한 적자를 뭐 해결하라 이런 식의 더 이상 그 위에서 오더를 하지 말고 좀 더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 부품에 대한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근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네. 무조건 사고 나지 마라 하고 돈은 안 주고 그러면은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국가의 지금 현재 국토부에 있는 감독관이죠. 철도 안전 감독관이 지금 한 15명 정도 있는데 그 현재 대한민국의 18개 기관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런데 예.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일본이나 영국에는 120명이 있고 미국에는 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감독관 제도도 정원을 좀 많이 해서 좀 각 기관에 있는데 문제점 안전을 특별히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잘못된 거 지적받으면은 처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더 긴장을 하게 해야죠. 그냥 무턱대고 죄송합니다. 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안전만 외치도 되는 일이 없다고 봐집니다. 제 그렇군요. 생각입니다. 여기서도 정말 예. 아주 단순한 논리가 적용이 되는군요. 투자 대비 효과. 이게 그렇죠.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교수님 말씀으로 이해를 하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곽우현 우송대 철도물리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예,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이상짜리 주택을 사게 되면은 또는 분양을 받게 되면은 증여나 상속받은 금액을 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꼼꼼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내일부터는 무주택자 중심의 새로운 청약제도도 시행이 됩니다. 부동산 제도가 이번 주부터 여러 가지가 달라지죠. 오늘 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인포의 권일 리서치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기재를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제 3억 이상 주택을 구입하실 때 네. 자금 조달 계약서를 원래 작성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작년 8일 부동산 대책 때 이제 나왔는데 그렇죠. 이때 이제 좀 세부 항목을 좀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좀 더 투명하게 가겠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서울 이제 이런 지역이 되겠죠. 예. 그렇죠. 서울하고 과천 좀 몇 군데 해당이 되는 예. 거죠. 그다음에 그 기존의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이런 것들도 자금 조달 계획서에 이제 넣어야 된다고요? 예, 이제 그전에는 이제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항목에 보면은 이제 금융기관 대출 항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총 얼마 이렇게만 좀 적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게 주택담보대출이 포함이 돼 있는지 그리고 이제 기존의 주택을 아직은 이제 처분하지 않고 갖고 있는지 또 보유하면 몇 채를 갖고 있는지 이런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기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꼼꼼하게 고치는 이유가 있죠? 이게 그동안에 이제 보면은 우리 뭐
가끔 뉴스 소개되면 뭐 유치원생이 뭐 집을 갖고 있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부모들로부터 이제 현금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 구입을 한 케이스인데 부모들한테 현금 지원을 받으면은 계획서상에 이게 그냥 현금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부모들로부터 받은 돈의 출처가 정확하게 어떤지 파악이 안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좀 파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중요세 추징이 좀 가능해진 케이스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결국 소위 말하는 금수저 청약을 막겠다라는 건데. 근데 금수저 이렇게 자금조달 계획서에 네. 그런 것들을 기입하면은 팀장님 보시기에는 이런 정책 취지가 좀 살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그 부모들 현금 지원도 지원이지만은 뭐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여러 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소소하게 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시장이 과열되는 부분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요, 뭐 다행이죠. 예. 그다음에 내일부터 이제 또 청약제도가 또 바뀌잖아요. 최근 뭐 2년 새 10번 넘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일단 내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청약제도의 핵심 내용을 팀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가 확대됐다. 네. 엄청나게 확대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유주택자들이 청약을 할 수 있었던 이제 추첨제 물량들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75% 이상을 무주택자들한테 우선 공급을 하게끔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주택자들은 더 입지가 더 좁아지고 그렇죠. 무주택자들은 이제 당첨 문이 더 열린 케이스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들의 자격이 또 강화된 케이스가 뭐냐면 기존에 이제 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인정이 안 됐었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시행 이후부터 이렇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게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무주택자에서 배제를 시켜가지고 무주택 자격이 좀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번에 좀 특이한 사항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추첨제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그 평형이라고 하죠. 제곱미터라지 얼마 이상이 기준이 있나요? 예, 그 전에는 이제 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가 되는 물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0대 50으로 해가지고 가점제 50, 추첨제 50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첨제는 1주택, 그러니까 가진 뭐 유주택자분들도 청약이 가능했었어요. 그렇죠. 추첨제는. 근데 이제 그 50% 되는 물량의 75%가 되는 물량들을 무주택자분들한테 다 몰아준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말하자면. 예. 근데 그 유주택자 중에는 뭐 진짜 뭐 강남에 큰 아파트, 비싼 아파트 갖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지방이나 뭐 수도권에 다세대나 빌라 아주 작은 집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신혼 때 그런 집 살다가 애가 하나 둘 태어나면서 이제 좀 더 큰 집으로 분양을 받거나 사서 이렇게 집을 늘리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이번 청약제도 바뀐 거 상황에서는 좀 불리해지겠네요. 그러니까 같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그러니까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1억 3천만 원 미만이거나, 지방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미만의 주택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1주택이라도 좀 차이는 있고요. 다만 이제 수도권에서 1억 3천만 원짜리 집이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요번 규정으로 인해서 좀 불만 사항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겠는데, 따라서 이제 기존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내가 이 주택을 팔고서 무주택 자격으로 그러니까 가면서 나중에 앞으로 나오는 것들 청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1주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후순위로 청약을 하는 물량들, 분양이 되는 물량들을 청약을 할 것이냐, 이렇게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유 가치가 나름대로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1주택 그대로 갖고 가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좀 팔고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청약을 노려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작은 집, 좀 싼 집에 사시는 분들 그 금액 있잖아요. 1억 3천이나 뭐 8천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는 공시가격 기준이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셔서 이렇게 작은 집에 현재 또는 그 지방에 이렇게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잘 유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신혼부부라든가 미혼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예 이 점수 때문에 가점제가 이렇게 강화되다 보니까 청약 기회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네요. 아무래도 이제 무주택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존에 뭐 가점제 물량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오랫동안 무주택이셨던 분들에 비해서는 역시 이제 불리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특별 공급이나 신혼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요번에 좀 제도가 또 바뀌면서 그 과거에 이제 주택을 보유하셨던 이력과 관련해서 예, 이제 그 문제가 좀 발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공급 대상에서 배제가 되고 뭐 역시 이제 신혼타운에서도 역시 그 공급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후순위를 밀리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불만이 좀 생겼고요. 다만 이제 시행일 이전에 주택을 미리 파셨던 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단서가 좀 다행히 붙어서 좀 불만은 좀 무마시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이제 두고두고 좀 아쉬울 부분이죠. 이 부분은. 참 100% 만족시키는 제도라는 없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만 더 지적을 좀 해봤으면 좋은 게 최근 2년 사이에 10번도 이 청약제도가 넘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요즘에 분양 받았다가 청약 부적격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장에 있는 수요자들은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좀 대책이 없을까요? 사실 그 업계에 있는 사람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그 소비자분들은 뭐 오죽 헷갈리겠습니까만은 근데 그 사실 딱히 방법은 없어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얘기해서 뭐 된다고 할 수가 없고. 근데 보게 되면은 실제로 당첨이 됐는데 부적격자로 분류돼서 당첨이 취소되는 일들이 굉장히 좀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1차적으로 제도의 잦은 변경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도 약간 책임은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뭔가 제도가 바뀔 때마다 꾸준히 좀 그 숙지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정부도 너무 자주 바뀔 수 있는 제도라면 정부도 좀 다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충분히 고심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뭐 그 대책을 좀 내놔야 될 걸로 봅니다. 예. 뭐 투기 세력 잡겠다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 뭐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이게 이렇게 복잡해진 어떤 청약제도 뭐 그다음에 꼼꼼한 자금 조달 계획 등등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주택을 뭐 필요에 의해서 한 채씩만 갖고 있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굉장히 이상적일 텐데 뭐 그 여러 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시장을 좀 교란시키는 좀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 좀 제도 개편들이 그런 편법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양산되는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다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실효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 청약제도 역시 이제 그 청약제도 자체가 일단은 한 채 새로 집을 매입하는 부분인데 그게 그 무주택자들한테 일단 우선이 돼야 되는 것도 역시 제도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취지는 잘 살려서 뭐 진행된다고 보지만 다만 어떤 잦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좀 주의가 된다고 하게 되면 좀 이런 대책들은 좀 시장이 연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듣습니다, 팀장님. 예, 고맙습니다. 부동산 인포의 권일 리서치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회국조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습니다. 총 예산은 469조 6천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5조 2천억 원이 감액되고 여기에 4조 2천억 원이 증액돼서 순수하게는 1조 원 조금 못되게 줄었더군요. 그래서 오늘 좀 전반적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전반적인 내용 좀 간단하게 표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 뒤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은요. 말씀드린 469조 원, 작년보다 10% 가까이 늘었다는 것만 아시고요. 제일 많은 부분은 보건복지 노동 분야 161조. 퍼센티지를 계산해보니까 34%더군요. 3분의 1입니다. 그다음에 지자체한테 나눠주는 돈 등이 76조, 교육 예산이 70조나 됩니다.
국방 예산도 46조, SOC 예산도 20조 가깝고요. 중소기업 같은 이런 관련 기업 예산, 에너지 관련 예산 18.8조 이렇게 됩니다. R&D 예산도 20조나 됩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R&D 많이 하죠. 근데 뭐 나오는 건 없다고 하니까 어쨌든 R&D 예산도 그렇게 많습니다. 자, 이거를 뭐는 늘었고 뭐는 줄었는지 한번 볼까요? 보건복지 노동이 제일 많았잖아요. 보건복지 노동에서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1조 2천억 원이 감액이 됐고요. 일자리 예산이 그중에서 6천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예산이 3천억 정도 줄었고 밑에 보면 환경, R&D, 중소기업 관련 예산, 사회 간접자본 예산들이 늘어났는데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제일 밑에 있는 이 SOC 관련 예산이 1조 2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이게 작년 본 예산 대비해서는 0.8조나 늘어나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SOC 예산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의 축소, SOC 예산의 증액은 사실 예상돼 있던 내용이긴 한데 이번에도 또 소소위원회를 통한 예산 나눠먹기, 짬짬이 예산, 밀실 예산 이 얘기는 또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얘기긴 합니다. 지금부터 명지대 김영준 교수와 함께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들 짚어보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까지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규모가 9천억 정도다. 처음에 그 자유한국당이 기세 등등하게 반은 후려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 비하면은 용두삼이네요. 8조 원 정도를 깎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이나 올해랑 거의 같아요. 작년도 실제로 보면은 약 1,380억 원 정도를 깎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429조였었는데요. 이번에는 470조니까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런 데 비해서 이제 9,200억 정도를 이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 예산안 과정 속에서 의회 과정을 이렇게 쭉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 비용은 줄이고 SOC는 늘릴 것이다. 그것도 소소히 해서 결국은 지역구 예산, 나눠먹기 예산을 하면서 당 지도부 예산은 관련된 지역구의 그 예산은 대폭적 늘어날 것이다. 다 예측했었던 건데 그대로 가게 되니까 결국은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단 하나도 없다. 그리고 결국 국민들만 혈세로 내는 이거를 어떻게 이 잘못된 거를 끌어내느냐라는 게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 여러 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했지만 의회 민주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처음부터 너무 근본적인 얘기를 끄집어내셔가지고 기운이 확 빠지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또 따져볼 건 따져봐야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에 예산안 중에서,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 중에서 좀 그래도 눈에 띄는 부분이 난 이거다라고 혹시 눈에 띄시는 게 있었어요? 저는 보통 이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정치는 정책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예산을 어떻게 할당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앞으로 미래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R&D 규모는 지금 굉장히 큽니다. 20조 넘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0.1조 원을 이제 깎았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미래 먹거리 또 우리가 얘기하는 설비 투자라든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산업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투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고무적이라고 좀 보고요.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이제 핀테크 산업 같은, 저는 한 5년 전부터 핀테크하고 이제 블록체인 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그러세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큰 방향성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 핀테크 지원 규제 완화 특례 법안을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80억 원을 이제 이번 그 예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금융혁신지원법 79억 원 돼 있고요. 하나 관심 있는 거는 지금 일단 우리가 이제 혁신 기업이라고 선정이 되면 이 테스트베드 비용이라고 해서 이게 성공할지 성공하지 않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75%는 국가가 되고 나머지 25%는 자비가 되는 그 비용이 46억 원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복지냐 아니면 국방이냐 교육이냐 이런 쪽만 갖고 있지만 이 400
470조에 해당되는 이 슈퍼 예산 속에 아주 상세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낼까. 이번에도 우리 일자리 예산 23조 5천억을 처음에 배정을 했지만 6천억을 깎았어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약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일자리 예산을 뭐 늘리냐 줄이냐 그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 예산이 어떠한 정책적 효과를 가지고 왔느냐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뭉뚱그려가지고 뭐 8조 깎겠다, 몇 조 깎겠다. 그렇죠. 이런 식의 예산 그런 그 심사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주먹구구식이거든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뭐 11월 한 달 동안에 이런 엄청난 470조 원 예산을 심의하라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라는 건 한마디로 나무에 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거와 마찬가지 연못 구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 한 달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열흘도 채할까 말까였는데요. 뭐.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예산 편성권이 미국 글쎄요. 의회에 있지만 미국은 이제 예산위원회가 있고 세입위원회가 있고 세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수를 잘 맞춰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도 4조 원의 세수가 지금 결손됐다고 얼마나 또 며칠간 또 파행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우리 국회가 의원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예결위 의원이 50명이에요. 그럼 도대체 50명의 의원들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분석을 해보면 보통 초선 의원들이요.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예결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하다면은 지금 우리 국회법에 의하면 외부 전문가를 3인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예산과 관련돼서는 30인을 써서라도 예결위에서 촘촘하게 전문성 있는 이러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는 소소위에서 이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회의록도 안 남는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일반 상임위는 회의록을 남기지만 소소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단체 투쟁도 하고 야당이 있지만 이거를 빨리 위헌 소송을 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이렇게 해서 통과된 예산은 무효다라고 하는 게 한 번만이라도 나와도 그런 식으로 재선은 안 된다. 그 위헌 소송은 예를 들어서 뭐 시민단체나 일반 국민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러니까요. 저는 꼭 한 번 정도 좀 위헌 소송을 한번 좀 내서 더 이상 이 나쁜 관행을 끊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결국은 이걸 이제 누가 액션을 취하느냐 이 문제 같은데 지금 뭐 교수님도 얘기하시지만은 시민단체에서 이런 부분들 한번 좀 그렇게 공식적으로 위헌 제기를 하든지 뭔가 좀 액션을 취해줬으면 하는 생각 뭐 오늘 참여연대나 말씀드리니까 경찰 같은 데서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있어요. 미국도 의회를 촘촘히 감시하는 거는 이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한 번 정도 좀 문제 제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핀테크와 블루체인에 대해서 5년 전부터 예산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관심을 가졌던 게 참 신선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분들도 이런 분들을 조금 더 미래에 대한 부분이니까 관심을 좀 갖고 좀 예산도 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들고요. 사실은 올해 예산안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보건복지 노동이죠. 그중에서 일자리 예산입니다.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23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돼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자리 예산만 조금 더 저희가 얘기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요. 여러분께 잘 아시는 고려대 노동연구소 김성희 교수님 좀 전화 연결해서 질문 몇 가지만 던져보고 말씀 듣고 다시 김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일자리 예산이 6천억 원이 삭감됐더군요. 예. 구체적으로 혹시 어디서 얼마나 줄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청년 관련 예산에서 한 1,000억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 지원을 돕는 데서 223억이 삭감됐고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고 고용 장려금 제도가 있는데 청년들의 경우에는 좀 더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가로 주는 예산이 400억이 삭감이 됐고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이게 서울시 청년 수당과 같은 청년들이 이제 실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직업훈련 연계해서 하더라도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서 한국의 이제 청년의 처음 일을 시작해야지만 실업보험 자격이 있는데 그 전에 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437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직업훈련 관련된 중장년과도 관련되는 데서도 400억
200기 넘는 액수가 삭감이 된 게 중요한 삭감액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저희가 이제 얼마 없어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조금 크게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일자리 예산이 20조 원 넘게 이제 또 투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올해까지 들어간 예산이 수십조 원인데 일자리 상황이 나아진 건 별로 없죠.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이렇게 20조 원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서 좀 효과가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교수님 말씀 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본 예산은 23조 가량인데요. 전체 예산의 5% 수준입니다. 추가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하기도 하지만 5%가 많은 거냐? 우리의 취업 절벽 사태나 청년들의 열악한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좀 효과가 있는 곳에서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잘 집행이 되지 않는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직업훈련 같은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직업훈련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실업급여 자체가 낮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단나라는 3년 가까이 주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9개월이 최장이고 소득의 80%까지도 줄 수 있는데 우리는 40%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실업급여의 획기적인 개선에 좀 더 적극적인 예산을 펴서 일을 하면서도 가난한 상황에 봉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적 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용 장려금 형태로 직접 구직자에게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기업을 통해서 고용하면 기업에게 더 그 일부의 임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성도 문제가 되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틀에서 잘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통한 우회 지원보다는 직접 지원에 초점을 두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고요. 고용 창출도 좀 단기 일자리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 중심으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책을 그래서 좀 구조 개선을 도모하면서 예산도 증액하는 이런 방식이 꼭 필요했었다. 이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업급여가 너무 작다, 또 기간이 또 짧다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또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래서 결국 고용을 끌어낼 수 있는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시 김영주 교수님과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내일부터 뭐 공식적으로 이제 취임식 갖고 할 텐데 오늘 김동연 이제 전 부총리가 되겠죠. 일자리 창출 소득 분배 문제 때문에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결국은 이 문제가 우리 홍남기 부총리의 2기 경제팀에 또 과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한 5년 단임제 국가에서 국민들은 1년 동안은 기대를 합니다. 근데 1년 6개월이 지나면 통상 성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주 성장이 왜 나쁩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과가 없다면 그걸 바꿀 수밖에 없다. 그 바꿈의 방향성은 이제 지금 그동안 계속 얘기했었던 김동연 부총리. 저는 김동연 부총리와 자주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냐 그랬더니 어떠한 부분들이 이제 지표가 나쁘면 나쁜 걸 그대로 인정하면서 빨리빨리 바꿀 때는 바꿔야 되는데 이 관성 법칙에 의해서 바꾸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일관된 메시지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기 없는 정책도 필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단 말. 이거는 수없이 많이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책에서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국민들이요. 조셉 나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하버드대 교수가 쓴 국민은 왜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가라는 말 속에서 중요한 거는 정부의 태도가 왔다 갔다 하면은 못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아주 성실하게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접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빨리빨리 수정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책의 환류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2기 경제팀도 물론 6개월 후에 경제 성과가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냥
장밋빛 전망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로드맵을 아주 구체적 얘기해 로드맵을 주셨다고요? 얘기해야 예. 된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자리 예산이 소득 성장에 중점을 둔 일자리 예산이냐, 혁신 성장에 중점을 둔 일자리 예산,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자리 예산이 소득 성장에 중심을 둔 그렇죠. 일자리 예산이었다면 이제는 그걸 혁신 성장에 중심을 둔 일자리 예산을 통해서 예를 들어 나름대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투자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이것을 이제 이 경제팀이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는 청와대보다는 내각이 그래서, 중심이 돼서 예. 끌고 갈 수 있는 진정한 원톱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월요일 비즈플러스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